이현우는 깊은 숲속, 햇살마저 희미하게 스며드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굽이진 길 위로 부드러운 흙과 낙엽이 발소리를 흡수했다. 그의 발걸음은 몹시 느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던 수의사였던 그는 이제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2년 전 그가 치료하던 강아지가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한 어린 소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 소녀가 슬픔에 잠겨 울부짖던 모습은 현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죄책감과 무력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도피했다. 도시의 번잡함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의 이름 앞을 따라다니던 최연소 수의사라는 수식어도 모두 고통이었다. 그는 매일 숲을 찾았다. 숲의 고요함만이 그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숲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는 숲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의 눈빛은 숲의 그림자처럼 깊었고 생기를 잃은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의 손은 한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능숙한 의사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손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숲속을 헤매던 중 현우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풀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갑자기 그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썩은 내음과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미세한 신음소리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현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나뭇뿌리들 사이로 움푹 파인 땅 위에 누더기처럼 버려진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온몸의 상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숨은 겨우 붙어있는 듯 미세한 떨림만이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음을 알렸다. 개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현우의 시선이 다짜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절망, 고통,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살려줘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과거 의료사고로 죽어간 강아지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미 한 번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수의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개의 눈빛은 현우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눈빛은 그에게 애원하는 듯했고 동시에 비난하는 듯했다. 외면할 텐가 또다시 생명을 포기할 텐가. 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의사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를 강하게 잡아 끌었다. 그는 이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나약함을 떨쳐내야만 했다. 젠장. 현우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건 포기가 아닌 새로운 결심의 표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개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개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너무 지쳐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듯했다. 현우는 개의 상태를 살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털은 뭉치고 엉켜 있었다. 온몸에 난 상처들은 이미 골마 있었고 일부는 구더기가 득실거렸다. 치명적인 상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찢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배낭에서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소량의 비상식량을 꺼냈다. 그의 손은 다시 예전의 능숙함을 되찾은 듯했다.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다. 개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현우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개는 물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마셨다. 그리고는 현우가 주는 소량의 음식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개의 눈빛에 미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우는 개를 안아 올렸다. 개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개의 천이 너무 낮다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기 어려울 터였다. 그는 개를 품에 안고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빨랐고 그의 눈빛에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보였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하는 길. 현우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달렸다. 그는 개를 살려야 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내야 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과 희망 때문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현우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 장비와 약품을 동원하여 개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개의 몸은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고 천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현우는 밤새도록 개의 곁을 지키며 수액을 놓아주고 열을 내리고 상처를 치료했다. 그의 눈은 피곤에 절어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이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새벽녘, 개의 호흡이 안정되고 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번졌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낸 것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열이었다. 그는 잠든 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개의 털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개의 목줄을 살폈다. 목줄은 없었다. 하지만 털 속에 뭔가 뻣뻣한 것이 만져졌다. 현우는 개의 엉킨 털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녹슨 철사 조각을 발견했다. 철사는 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듯 살을 파고든 흔적이 선명했다. 현우는 철사를 제거하며 핏자국이 선명한 개의 목덜미를 살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었다. 이 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버려진 것이었다. 현우는 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개는 미세하게 눈을 뜨고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미약한 신뢰가 싹트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그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다. 숲에서 죽어가던 이 작은 생명체는 현우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현우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걔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조금씩 오르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현우는 걔를 하늘이라 이름 지었다. 드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두웠던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온 존재라는 의미를 담았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현우가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었고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낯선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몸을 움찔하며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현우는 하늘의 상처를 매일 정성껏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특히 목덜미의 깊은 상처는 더욱 세심한 치료가 필요했다. 녹슨 철사에 파고들어 깊게 패인 상처는 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듯했다. 상처를 치료하던 중 현우는 하늘의 털 속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엉킨 털을 풀어내자 낡고 빛바랜 은색 목걸이가 드러났다. 목걸이에는 찌그러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정교하지만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작은 글씨로 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목걸이를 보며 의아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아 빛에 비춰보았다. 별, 누군가의 이름일까 아니면 어떤 상징일까? 그는 하늘의 목걸이를 풀어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하늘은 목걸이를 만지는 현우의 손길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다. 하늘이 회복될수록 현우의 밤은 더욱 기이한 꿈으로 채워졌다. 그의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낡은 한옥, 그 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듯한 개의 모습이 보였다. 그 개는 틀림없이 하늘이었다. 꿈은 조각조각 나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 강렬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현우는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늘을 돌보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하늘은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어두웠던 오두막은 이제 하늘의 활기찬 기운으로 채워졌다. 현우는 잊고 지냈던 수의사로서의 본능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하늘은 놀라운 지능을 가진 개였다. 현우의 말을 놀랍도록 잘 알아들었고 그의 표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하늘은 현우의 다리 뒤에 숨어 몸을 떨거나 낮게 으르렁거렸다. 특정 사람, 특정 차량에 유독 더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마을 이장인 최진호 이장의 차량이 마을을 지날 때면 하늘은 유독 격렬하게 지저댔다. 최진호 이장은 외모는 인자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최 이장은 현우에게 하늘에 대해 몇 번 물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탐색적인 느낌이 강했다. 하늘이 최 이장의 차량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현우는 직감적으로 최 이장이 하늘과 관련된 과거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 과거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하늘의 목걸이에 새겨진 별이라는 글자와 문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잡화점을 운영하는 박 할머니를 찾아갔다. 박 할머니는 현우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깊었던 분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이런 문양이나 별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현우는 하늘의 목걸이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박 할머니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옛날에 이 마을에 살던 김씨네 집안 문양 아니던가. 김씨네는 아주 부자였어. 큰 기와집에 살았지.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나고 다 사라져 버렸네. 할머니의 눈빛에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지다니요. 불이 났다고요. 현우가 묻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 그날 밤 갑자기 김씨네 집에 불이 났어. 온 집이 활활 타올랐지.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김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어린 손녀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찾지 못했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 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도 함께 사라졌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현우의 머릿속에서 꿈속의 파편들과 연결되었다. 낡은 한옥, 아이의 웃음소리, 불길, 그리고 도망치는 개. 그 개는 바로 하늘이었다. 그리고 목걸이의 별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손녀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다. 할머니, 혹시 그 손녀딸 이름이 별이었습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어여쁜 아이였어. 그 아이가 늘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지. 그날 밤 불이 나기 전에 최진호 이장이 김씨네 집을 찾아갔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 며칠 전부터 최 이장이 김씨네 땅을 팔라고 계속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였거든. 그런데 불이 나고 김씨네가 다 사라진 후에 그 땅이 최 이장 손에 들어갔지. 그 후에 큰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땅을 매입하려 했고, 할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최진호 이장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화재, 실종, 그리고 최 이장의 수상한 행적,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하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우의 옆에서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진실을 현우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듯했다. 현우는 하늘을 쓰다듬었다. 이제 알았어. 하늘, 네가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잡화점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이제 하늘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왜 자신이 하늘을 살려야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현우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꿈속에서 불타는 집 안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최진호 이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불타는 집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흉터 있는 남자가 서 있었다. 꿈속에서 하늘은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현우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늘은 현우의 옆에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았다. 현우는 하늘을 꼭 안았다. 다 괜찮아. 하늘,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현우는 이제 하늘이 단순한 피해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은 김씨네 가족의 비극적인 진실을 증언해줄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하늘이 지니고 있는 비밀은 현우의 과거 트라우마와도 묘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고 이 마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현우는 하늘의 목걸이에 새겨진 별이라는 이름과 문양, 그리고 박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네 가족의 비극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자신에게 온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어두웠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하늘은 이제 그에게 잊힌 진실을 파헤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 최진호 이장의 차량에 유독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기억했다. 최 이장은 김씨네 집안의 땅을 노렸고 화재 사건 이후 그 땅을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상했다. 현우는 먼저 최 이장의 행적과 재산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최 이장을 존경했고 그의 악행에 대해선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현우는 마을 회관 주변을 맴돌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최 이장은 마을의 모든 사업을 관장했고 주민들은 그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현우는 최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명그룹이라는 거대 건설 회사가 최 이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박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김씨네 땅이 리조트 건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늘은 현우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였다. 현우가 김씨네 옛집 터를 다시 찾아가면 하늘은 그곳을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불에 타 흔적만 남은 폐허는 당시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폐허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무너진 벽과 잔해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불에 그을린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하늘은 그 신발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신발 주변을 맴돌았다. 이 신발은 분명히 별이 신었던 것이리라. 밤이 되면 현우의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불타는 김씨네 한옥을 보았다. 어린 소녀 별이 방 안에서 울부짖었고 불길 속에서 하늘이 필사적으로 소녀를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그 집 밖에는 최진호 이장과 얼굴에 흉터 있는 남자가 서서 대화하고 있었다. 흉터 있는 남자는 별을 강제로 끌고 어디론가 향했고 하늘은 그 뒤를 쫓으며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현우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억이자 그에게 주어진 진실의 단서들이었다. 현우는 꿈속에 등장한 얼굴에 흉터 있는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지만 현우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김동식, 그는 과거 최진호 이장의 사설 경호원이자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마을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현우는 김동식이 사라진 이유와 그의 행방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김동식이 사라진 시기와 최 이장이 김씨네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 시기가 묘하게 일치했다. 현우는 김동식에게서 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마루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하늘의 놀라운 지능과 후각을 이용하여 김동식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현우는 김동식이 과거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목표로 삼았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으며 인적이 끊긴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하늘과 함께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하늘은 현우의 옆에서 흥분한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창고 주변은 자풀이 무성했고 낡은 나무문은 부서져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늘은 창고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더미 앞에서 멈춰 섰다. 하늘은 상자를 발로 긁으며 낑낑거렸다. 현우는 하늘이 가리키는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상자 아래에는 낡은 삽과 함께 땅을 파헤친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현우는 삽을 들어 그곳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축축했고 파고들수록 쿰쿰한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고 해진 군용 가방이었다. 가방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늘은 가방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가방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알리는 듯했다. 현우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작업복 몇 벌과 함께 닳고 닳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겉면에는 희미하게 김동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김동식의 거친 필체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김동식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최진호 이장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 이장이 대명그룹과 결탁하여 김씨네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려 했던 과정, 김씨네 부부를 협박하고 결국 화재를 일으켜 살해했던 내용,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그 뒤에 이어졌다. 별은 살아있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최 이장은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외땅 옷에 숨겨두었다. 별은 나를 흉터 있는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의 이 흉터, 그날의 상처다.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 최 이장은 이제 나마저 제거하려 한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지도의 일부가 붙어 있었다. 지도는 마을 외곽의 숲속 깊은 곳, 버려진 광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의 한 지점에 작은 별 표시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별이 살아있었다. 김동식이 그녀를 살린 것이었다. 그리고 김동식은 최 이장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으리라. 일기장에 쓰인 그의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현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김동식의 시신이 이 창고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늘은 현우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별이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듯했다. 현우는 하늘의 목걸이에 달린 별이라는 글자를 다시 만져보았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죽어가던 하늘을 구한 것이 사라진 별의 생존이라는 놀라운 진실로 이어질 줄이야. 현우는 즉시 이지우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과거 대명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다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유능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현우는 그녀에게
김동식의 일기장 내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던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에는 점차 흥분과 함께 확신이 섞여들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살인사건과 실종사건까지 얽혀 있군요. 제가 당장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현우는 이지우 기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안도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김동식의 일기장은 최진호 이장과 대명그룹의 모든 비리와 살인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두막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을 꼭 안았다. 하늘은 현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하늘에게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별을 찾아야 했다. 숲에 버려져 죽어가던 하늘이 가져다준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지우 기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다. 이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했고 하늘은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이현우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았다. 김동식의 일기장, 정말 놀랍군요. 이런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이지우 기자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즉시 일기장 내용을 촬영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살인, 실종,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은폐까지. 이 사건은 분명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이현우는 김동식의 일기장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그리고 김동식이 별을 숨겨두었던 곳을 지시하는 찢어진 지도 조각을 이지우 기자에게 내밀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김동식은 별을 이 마을 외곽에 버려진 광산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 조각이 그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는 지도를 살펴보았다. 버려진 광산... 이 근방에 오래된 폐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별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지우 기자는 서울로 돌아가 방송국에 김동식의 일기장과 이현우의 증언을 토대로 한 심층 보도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의 힘을 빌려 여론을 움직이고 경찰 수사를 압박해야 했다. 이현우는 마을에 남아 하늘과 함께 별이 숨겨져 있을 광산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 대명그룹 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지우 기자는 마을을 떠나기 전 이현우에게 당부했다. 한태준 씨,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보도를 시작하면 그들의 반응이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일 겁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별을 찾아낼 겁니다. 이지우 기자가 떠난 후 이현우는 하늘과 함께 김동식의 일기장에 나온 광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씨네 옛집 터를 중심으로 주변 숲의 지형을 분석하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참고했다.
하늘은 이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하늘의 뛰어난 후각과 지형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은 광산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늘은 숲속 깊은 곳,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현우를 이끌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길이 점점 좁아졌고 오래된 광산의 입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광산 입구는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막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이곳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공간 같았다. 이곳인가? 현우가 중얼거렸다. 하늘은 광산 입구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입구를 향해 낑낑거렸다. 마치 이곳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현우는 무너진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돌들은 무거웠고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별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낡은 도구들을 이용해 며칠에 걸쳐 광산 입구를 조금씩 넓혔다. 밤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뉘었지만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꿈은 다시 한번 불타는 집과 어린 소녀, 그리고 도망치는 하늘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별은 광산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했다. 마침내 광산 입구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다. 현우는 손전등을 들고 광산 안으로 들어섰다. 하늘은 그의 뒤를 따랐다. 광산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다.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목재지지대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하늘은 현우에 앞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안내했다. 하늘은 때때로 멈춰서서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고 현우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광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지고 습해졌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현우는 오직 손전등 불빛과 하늘의 움직임에 의지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하늘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수레와 녹슨 채로 버려진 광부들의 도구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편 좁은 통로가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하늘은 그 좁은 통로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낑낑거렸다. 현우는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더욱 좁고 어두웠다. 그는 몸을 숙여 기어가야 했다. 한참을 기어갔을까. 통로 끝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낡은 담요와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는지 희미하지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비췄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은 곳, 돌벽에 희미하게 긁힌 낙서들이 보였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별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별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늘이랑 같이 있었는데 라는 글귀가 보였다. 현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이곳이 바로 별이 숨겨져 있던 곳이었다. 김동식이 그녀를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별이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하늘이 현우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하늘은 담요와 낙서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는 하늘의 목걸이를 만졌다. 별. 이 목걸이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광산 안을 더 꼼꼼히 살폈다. 별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김동식이 사라진 후 이곳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김동식은 그녀를 살렸지만 자신은 최진호 이장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별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현우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김동식이 일기장에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고 썼지만 별의 생존에 대한 언급은 그 이후 없었다. 현우는 광산 밖으로 나왔다. 숲은 고요했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하늘을 꼭 안았다. 이제 별을 찾아야 해. 하늘, 너와 내가 함께 말이야.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별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그녀의 행방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히 별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진실을 넘어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될 터였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별을 찾아내고 이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낼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지우 기자의 보도는 서울에서부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김동식의 일기장 내용과 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년 전 미제로 남았던 화재 사건과 실종 사건이 거대 기업의 비리, 살인, 그리고 은폐가 얽힌 추악한 음모로 재조명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별의 생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대명그룹 회장은 언론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막강한 법률팀을 동원하여 김동식의 일기장이 조작된 것이며 이현우와 이지우 기자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장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현우를 외부에서 온 미치광이로 몰아세웠고 한 회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하늘이,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이지우 기자와 진실을 믿는 국민들이 있었다. 현우는 김동식의 일기장에 나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별이 숨겨져 있을 만한 다른 장소들을 하늘과 함께 끈질기게 수색했다. 하늘은 이제 현우의 눈빛만으로도 그의 의지를 읽는 듯했다. 하늘은 코를 킁킁거리며 숲속을 헤치고 다녔고 이현우는 하늘의 움직임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어느 날 하늘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계곡에서 멈춰 섰다. 계곡은 험준했고 바위들이 거칠게 솟아 있었다. 하늘은 바위 틈 사이에 난 작은 동굴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동굴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하늘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덩굴을 헤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현우의 눈에 낡고 해진 침낭 하나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인형과 함께 한쪽 모서리가 닳아버린 낡은 그림책이 놓여 있었다. 침낭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곳은 분명히 별의 은신처였다. 현우는 그림책을 집어들었다. 그림책 안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다. 가족의 그림, 하늘과 함께 뛰노는 그림, 그리고 흉터 있는 아저씨와 함께 있는 그림.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나는 혼자예요. 아저씨는 사라졌어요. 하늘이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맣게 그려진 별 모양의 문양이 있었다. 별이 김동식이 사라진 후에도 이곳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의 어릴 적 기억이었다. 아주 희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사고가 나기 전 그의 가족과 함께 김씨네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별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와 함께 놀았던 기억. 그는 별이 그의 어머니가 항상 안고 다니던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인형은 지금 현우의 손에 들려있는 인형과 똑같았다. 별은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것이다. 동시에 그의 악몽 속에서 계속 나타났던 불타는 집과 어린 소녀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가족이 당했던 의료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이 벌인 또 다른 음모의 일부였다. 한승민 회장은 대명그룹의 신기술을 연구하던 현우의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료사고를 조작하여 현우의 가족을 위협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희생당했다. 별의 가족이 당했던 비극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두 가족의 비극이 한승민 회장의 탐욕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현우는 주저앉았다. 충격과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의 가족의 비극이 별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는 분노의 몸을 떨었다. 한승민 회장, 최진호 이장,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던가. 그때 하늘이 현우의 얼굴을 핥았다. 하늘의 눈빛은 현우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했다. 하늘은 마치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동굴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향해 고개를 까딱거렸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추었다. 동굴 안쪽에는 좁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배낭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함께 녹슨 칼날이 박힌 낡은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는 놀라운 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는 별이 성장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김동식의 일기장과 광산에서 발견된 흔적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는 별이에요. 김씨네 외동딸이었죠. 김동식 아저씨가 저를 살려줬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최진호 이장에게 살해당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최 이장과 한 회장이 저를 죽이려 할 때마다 저는 도망쳤고 저를 지켜준 하늘이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찾을까봐 두려워요. 만약 제가 이 영상을 전송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 영상을 발견한 분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영상 속 별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절규,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간절함이 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영상 말미에는 한승민 회장과 최진호 이장이 김씨네 땅과 현우 아버지의 기술을 놓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아버지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의료사고를 조작했고 김씨네 부부를 살해한 후 별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별은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하늘을 꼭 안았다. 별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별을 지켜냈고
이제 현우에게 그 진실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다. 현우는 즉시 이지우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남긴 영상의 내용을 전했다. 이지우 기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태준 씨, 우리는 이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지우 기자는 즉시 방송국에 연락하여 별의 영상을 긴급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 사라졌던 소녀 별의 생존과 함께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 살인, 그리고 은폐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경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대대적인 수사팀이 꾸려져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자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별을 찾아 죽이고 현우와 이지우 기자를 제거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숲은 이제 최후의 대결을 위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현우는 하늘과 함께 별을 찾아야 했다. 그의 가족과 별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종결시키기 위해 이지우 기자의 긴급 보도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별의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장악했고 10년 묵은 추악한 진실이 100일에 드러났다. 한승민 회장과 최진호 이장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경찰은 여론의 압박 속에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승민 회장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미리 도주로를 확보하고 자신의 모든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며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현우는 별의 영상이 공개된 후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별이 동굴 은신처를 떠난 후 어디로 향했을지, 그녀가 남긴 흔적은 없는지 밤낮으로 숲을 수색했다. 하늘은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옆을 지키며 미세한 냄새나 소리에도 반응하며 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늘의 눈빛에는 별을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현우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 이현우와 별을 추격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더욱 잔인하게 변했다. 박 이장의 부하들과 한 회장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마을 곳곳과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별을 죽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이현우를 제거하여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이현우는 하늘과 함께 숲속 깊은 곳을 수색하던 중이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숲 저편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이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숲을 포위망처럼 좁혀오고 있었다. 현우는 하늘을 데리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곧 싸움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다. 꼼짝 마. 이현우 내놈이 그 빌어먹을 계란같이 별이라는 계집애를 숨기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폭력배 중 한 명의 거친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미 현우의 정체와 그가 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우는 숨을 죽였다. 그는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것을 택했다. 별을 찾고 이 모든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들을 넘어서야 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전사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력배들이 현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접근해왔다. 현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수의사였지만 어린 시절 숲에서 보냈던 경험과 의료봉사를 위해 오지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던 기억들을 되살렸다. 그때 하늘이 맹렬하게 뛰쳐나갔다. 하늘은 가장 앞서 가던 폭력배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하늘의 기습적인 공격은 현우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현우는 어둠 속에 몸을 날려 다른 폭력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나이프를 휘둘러 폭력배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나머지 놈들도 나와 숨어있지 말고. 현우의 목소리는 숲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눈빛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폭력배들은 예상치 못한 현우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현우는 하늘과 함께 그들을 상대했다. 하늘은 현우의 완벽한 조력자였다. 하늘은 폭력배들의 발목을 잡고 시선을 분산시키며 현우에게 공격할 틈을 만들어 주었다. 현우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폭력배들을 한 명씩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폭력배들은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고 현우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별의 해맑은 얼굴과 그녀가 남긴 절규의 영상이 아른거렸다. 그의 가족의 비극과 별의 비극.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그때 가장 덩치가 큰 폭력배가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현우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현우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번개처럼 뛰어올랐다. 하늘은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손목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하늘의 이빨은 남자의 손목을 깊게 파고들었다. 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남은 폭력배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폭력배들을 압도적인 기세로 제압해 나갔다. 그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 분노는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싸움이 끝나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폭력배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현우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하늘은 현우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입계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현우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옆을 지켰다. 그때 숲 저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이지우 기자가 현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쓰러져 있는 폭력배들을 체포하고 현우의 상태를 살폈다. 현우는 경찰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경찰은 현우의 증언과 이지우 기자의 보도를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폭력배들의 자백을 통해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이 별의 살해를 지시했고 이현우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증거들은 두 사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최진호 이장은 결국 마을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고 한승민 회장은 해외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망에 걸려들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10년 묵은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이현우와 하늘
그리고 별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별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현우는 별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의 눈빛은 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했다. 이현우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당한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별을 찾아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속죄이자 구원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은 별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한승민 회장과 최진호 이장이 체포되면서 10년 묵은 비극의 전말은 온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보도했고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열광했다. 이현우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별의 생존을 알린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별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별의 영상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숲은 넓고 별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이현우는 하늘과 함께 경찰 수색팀에 합류하여 숲을 샅샅이 뒤졌다. 하늘은 별의 냄새를 기억하는 듯 숲속 깊은 곳을 헤매고 다녔다. 현우는 하늘의 움직임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며칠 밤낮으로 수색이 계속되던 중 하늘이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험준한 산비탈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하늘은 바위 틈 사이에 난 작은 굴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굴 입구는 낡은 나뭇가지와 덤불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다. 현우는 하늘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덤불을 헤쳤다. 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추었다. 굴 안쪽에는 낡은 침낭과 함께 어린 시절 별이 가지고 놀던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침낭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별아. 현우는 조심스럽게 침낭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몹시 수척해진 모습의 한 여인이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별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별 문신을 확인했다. 그녀는 김동식의 일기장에 나온 별이었다. 10년 동안 숨어 지내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소녀가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하늘은 별을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은 별의 얼굴을 핥고 몸을 비볐다. 별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하늘의 익숙한 천에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하늘의 눈을 마주하자 서서히 안도감과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현우를 보았다. 하늘. 그리고 당신은. 별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별아, 나 현우야. 이현우, 기억나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현우의 목소리는 북받치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는 별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별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우 오빠, 정말 현우 오빠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서로의 비극 속에서 연결되어 있던 두 영혼이 마침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별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가벼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그녀는 따뜻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늘은 두 사람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경찰이 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별의 생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별은 안전하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10년 동안 숲속을 떠돌며 혼자 살아남았다. 김동식이 죽은 후 그녀는 홀로 광산을 벗어나 숲을 헤매다 이 굴을 발견하고 은신처로 삼았던 것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마을 주변을 몰래 드나들며 음식을 구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늘 숨어 지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하늘만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하늘은 별이 힘들어일 할 때마다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별의 증언은 한승민 회장과 최진호 이장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 김씨네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과 김동식이 자신을 숨겨주고 죽어갔던 과정, 그리고 최진호 이장과 한승민 회장의 모든 악행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재판은 별의 증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승민 회장과 최진호 이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하는 장소가 되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현우는 별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심리 치료를 받게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늘은 두 사람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하늘은 별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이현우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히지 않았다. 별을 찾고 가족의 비극적인 진실을 밝혀내면서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수의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생명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다. 그리고 별과 하늘은 그의 가족이 되었다. 별은 현우의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동물들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늘은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현우와 별의 든든한 수호견이 되었다.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이현우와 별,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서로를 돕고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 마을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밝게 빛났다. 이 모든 것이 숲에 버려져 죽어가던 작은 개 한 마리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다. 이현우의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은둔처가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공간. 웃음소리와 동물들의 활기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동물 병원이자 보호소로 변모했다. 하늘은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이현우와 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녀석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숲에서 죽어가던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은 이제 자유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별은 이현우의 도움으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이현우의 끈기 있는 보살핌과 하늘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현우의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았다. 동물들과의 교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동물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고 서서히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이현우는 매일 아침 별과 하늘과 함께 숲을 산책했다. 숲은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별과 하늘의 존재에서 삶의 의미를 얻었다. 그의 가족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고 별을 찾아낸 것은 그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무력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의 진심과 별을 향한 헌신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은 현우의 동물병원에 와서 동물들과 함께 놀았고 현우는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은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사랑과 공동체 의식으로 가득 찬 밝은 곳으로 변모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삶을 동물들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동물병원은 단순히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곳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별은 그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은 현우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다. 하늘은 언제나 두 사람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이현우와 별의 행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축복했다. 하늘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숲에서 버려져 죽어가던 작은 개 한 마리가 이 모든 기적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현우와 별.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지우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리고 사랑의 기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현우와 별, 그리고 하늘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숲의 깊은 곳,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